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중세 교회 발전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어,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29페이지 펴보세요. 자, 중세 교회 발전 과정 관련된 부분 보면요. 자,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반에 이제 교황청은 그 로마 귀족 붕당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자, 주교와 이제 수도원장은 등 고위 성직자들은 왕과 제후들의 봉신이 되었으며 하위 성직자들은 세속 영주의 고용인에 지나지 않았다. 교회는 생존을 위해 또는 권력과 부를 위해 세속 제후들의 보호를 구했고 황제 왕은 고위 성직자를 직접 임명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요. 자, 그 전에도 이제 교황청은 그 세속 지휘자들의 어떤 보호를 더 받으려고 했지만 9세기 후반에도 10세기 초반은 더욱 그랬어요. 그걸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노르만 같은 여러 민족들이 이제 공격했던 시대죠. 민족 이동기의 시대죠. 그러니까 치안이 부재했고요. 당연히 이제 교회 입장일 때는 세속 권력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거기 종속돼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은 알아서 이 당시 그 국왕이라든지 황제들에게 자신의 그 국왕과 황제의 서인권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를 이제 개발시켜주는데 이게 뭐냐면 왕권 신정론이야. 그래서 이 왕권 신정론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왕은 지상에서 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목자로서 그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긴 거죠. 그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노르만족 같은 민족 이동기 시기 때는 이 세속 권력이 어떤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논리를 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왕권 신정론을 통해서 서인권이 당시에 당연히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겠어요? 예, 그 당시 이제 세속 권력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크로니스도 운동이죠.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황제와 왕이 고위 성직자 임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성직자 혼인과 성직 매매가 이제 성행을 하죠. 원래 이제 성직자들은 혼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이제 정통이 됐는데 왜 혼인을 왜 못하냐? 처자식이 있으면 당연히 부정부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뭔가 남겨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혼인을 함으로써 성직자의 부정부패, 세속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이거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결혼 못하게 함으로써. 근데 이 당시에는 공공연하게 결혼해요. 그냥 애도 되게 많이 낳고, 예, 심지어 교황조차도 결혼을 하죠.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속 권력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교회 내부에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 개혁 운동이 주도한 것은 910년경에 아키타 공장이 승인한 그 당시 크로니스온이야. 이 크로니스온은 예전에 기초에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죠. 자, 개혁 운동의 핵심 요지는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성직자의 독신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세속 권력부터 독립과 성직자의 독신 이게 주요 이제 개혁의 모토였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시 청명된 정교 분리와 성직자 독신은 두 원칙은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 운동이 11세기 중엽 이에 교황 주도의 전 유럽적인 규모로 확대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개혁 교황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최초의 개혁적 교황이 누구냐면 그 서계에도 있는 네오 9세죠. 이 네오 9세 개혁 관련된 내용은
여기 서강자는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기에서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레오구세는 여기 뭐 크로니스톤 출신의 개혁적 인사를 등용했으니까 크로니스톤 출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크로니스톤 출신은 아니고요. 그 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자, 롤테링게라는 곳이 있어요. 예, 이 롤테링게도 그 뭐냐면 개혁 운동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롤테링게 그 스톤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했던 그 주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했지만 이제 주로 크로니스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말해서는 롤테링게 개혁 스톤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 개혁운동에 이 종교에 하여금 성직 매매와 성직자 결혼을 금지를 지시했고요. 그리고 개혁적인 크로니스톤의 출신의 개혁적인 인사들을 로마 교황청의 주요 그 간주로 등용했죠. 그래서 그 당시 개혁을 계승한 인재를 확보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서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성직자 혼인과 성직 매매를 금지하는 개혁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교회법을 만들어요. 입법 작업을 같이 하죠. 그래서 성직 정화 작업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개혁적인 고위 성직자들을 노마교회 추기경을 임명하고 그 사람이 또 유독 중심지대 순회를 해요. 계속 순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방 고위 성직자들 회의 소집해. 지방 회의 같은 것들을 소집을 해서 개혁 운동을 장려하죠. 자,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입법권,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의 입법권을 얘기하는 거죠. 입법권과 사법권이 알프스 북쪽까지 발휘하게 돼요. 그 예전에 이탈리아 반도에만 교황의 어떤 영향이 실제로 미쳤는데 입법권이나 사법권이 이제는 교회 법이라든지 교회 재판 이런 것들이 알프스 북쪽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 이런 쪽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59년에 교황 니콜라이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 교황을 선출할 때 로마 귀족들의 분당이나 이 독일 황제들이 교황 선출에 개입을 했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위원회, 그 추기경 회의를 구성하죠. 이 추기경은 교황 다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추기경 중에 일부가 이제 나중에 교황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차기 교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추기경 회의에서 교황을 선출한다는 교령을 반포해요. 이게 이제 무슨 법이냐면 교황 선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 내용은 뭐냐면 추기경 회의 참석 인원 중에 3분의 2의 다수결을 얻은 사람을 교황으로 선출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3분의 2의 다수결을 해서 그 교황을 선출했더니 이게 뭐 서로 너도 나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3분의 2의 다수결이 잘 안 나와.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좀 뒤에 이지만 그레고리 10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레고리 10세 교황이 이 교황 선거법을 좀 뜯어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추기경을 통해서 교황을 선출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3분의 2의 다수결을 그대로 두고요. 그 3분의 2 다수결이 잘 안 나오니까 그 추기경들을 이제 뭐냐면 시스타나 성원인가? 네, 거기 성당에 뭐냐면 유폐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3분의 2의 다수결이 나올 때까지 못 나가게.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빵이라든지 물 정도만 공급을 해주고 아예 음식도 이제 제공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서로 지치니까 어떻게든 3분의 2가 돼가지고 이제 결정이 돼요. 교황이. 그러면 교황이 결정되면 그때 이제 자기의 그 선거지 있죠. 선거 투표를 불태워가지고 이제 밖으로 보내죠. 신연기를. 그러면 이제 뭐냐면 교황이 선출됐다고 판단해서 문을 열고 유폐 생활이 끝나는 거야. 강제적으로 3분의 2의 다수결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게 이어지거든.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뒤에 이제 콘클라페라고 하죠. 추기경 회의를 좀 더 발전시킨 것이 이 콘클라페로 이제 발전시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기경 회의, 그러니까 이 추기경 회의가 좀 발전된 콘클라페가 교황을 선출하는 원칙이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니콜라이 2세 그런 칙령 교황 선거법을 통해서 교회는 로마 귀족과 황제의 권력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세속 군주들은 여전히 그 교황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크로이스톤 출신의 개혁적인 성향의 신데베르크가 그레고리 7세가 돼요. 그레고리 7세. 그래서 이 그레고리 7세는 유명하죠. 카노사 구역으로. 그래서 교권과 속권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 그레고리 7세는 하인의 4세가 밀라노 주교의 선거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제부터는 주교와 수원장이 세속군주로부터 서임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서임권 논쟁이라고 하죠. 자, 하인의 4세는 그레고리우스의 요구가 황제의 권리를 부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력 기반, 예전에 이제 서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약화시킨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독일 내 반란을 수습하기에 처음엔 타협적이다. 그 당시 이제 그 하이니 4세는 약간 중앙집권화 정책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제후들의 어떤 반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기 때문에 막 그 안에서 독일 국내에서 반란 세력도 있기 때문에 교황하고 막 싸울 여지는 없었어요. 하여튼 반란을 진압한 후에 그 황제는 그 당시 자신의 이제 친위적인 어떤 그 성직자들 모여가지고 주교회의를 소집했어. 그래가지고 교황을 창탈자로 규정하고 이에 교황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황제의 파문과 폐위라는 강수를 이제 두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황제의 그 파문과 폐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 당시 그레고치스는 이제 뭐냐면 말을 했는데 이게 그 서기에 나와 있는 교황권에 관한 규정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죠. 교황권에 대한 규정.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교황에게는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앞에 이제 초창기 때는 여기 보시면 왕권 신정을 통해서 교황이나 뭐 성직자들 알아서 그냥 세속 권력들이 기었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좀 여유가 생겼는지 산업 논리를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설이에요. 목자가 이제 예전에는 목자가 누구한테 있어요? 목자가 누구였죠? 왕이었죠. 근데 이때는 왕이 아니라 교황이야. 자, 교황은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죠? 권한을? 베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부터 위임을 받은 거야? 예수님으로 위임을 받은 거죠. 곧 교황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상에 있는 신자들을 이끌고 이들은 양이죠. 양을 이끈 목자다. 그래서 양을 관리하는 역할은 교황이 해야 된다. 그리고 황제도 신자기 때문에 교황의 양이다. 교황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 폐위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독일 국내 정치 상황을 봐야 되는데 하인 4세의 어떤 중앙집권 정책에 대해 반발 때문에 독일 제후들은 반황제 노선을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인이가 밀리게 돼요. 왜냐하면 파문에 처해졌잖아. 그래서 파문에 처해졌으면 그 지역은 성사 금지력이 선정되고 성사 금지령이 내려지면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카톨릭 신도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칠성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인 4세는 자기가 파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에 이제 뭐냐면 신민들, 제후들의 어떤 지배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카노사에 가갖고 교황에게 이제 그 용서를 빌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하인 4세가 카노사 성에 가서 그 당시 그 그레고리 7세를 만나서 그 무릎을 꿇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승자는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는 1080년 독일 내 반대 세력을 진압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로만을 진군해서 허수아비 교황을 옹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레고리 7세가 쫓겨나. 그래가지고 이 그레고리 7세는 남이탈리아 지역을 이제 맹돌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교황을 잠깐 보호해줬던 사람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 노르만족들이에요. 노르만족들이 쫓겨날 때 보호를 해줬어.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예. 이 그레고리 7세가 이 노르만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은 것 같아요. 자, 그 후에도 이제 세속 권력과 그 다음에 교회 권력, 그리고 이제 황제와 교황의 갈등, 선인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일어났고, 결국에 이 선인권 논쟁은 1122년에 보름스 협약을 통해서 일단락돼요. 그 전에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영국이나 뭐 프랑스에서도 그 비슷한 이제 그 타협이 일어났죠. 여긴 안 나왔지만 이제 서기에 있으니까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영국을 이제 보면 그 당시 그 성 알세모와 그 다음에 이제 헨리 1세의 타협안이 있어요. 자, 성 안세모와 헨리 1세의 타협안을 보는데 이 주요 내용들이 이제 독일의 보름스 협약하고 이제 거의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일단은 주교에 대한 성직자 임명권은 교회가 가져요. 기본적으로요. 교회가 갖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성직자 제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이면서도 뭐냐면 왕후부터 영토를 받은 사람이 있어. 이게 성직자 제후라고 하는데, 성직자 부분은 교회가 임명하지만 제후와 관련된 거, 성직자 제후의 경우는 국왕의 봉신이기 때문에 국왕이 임명하죠. 그러니까 국왕 앞에 신설을 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성직자 부분은 교회가, 그 다음에 제후 부분은 이렇게 그 국왕이 임명하는 거로 타협을 봤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국왕이 얘는 마음에 안 든다. 이 성직자 제후 신설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설 거부하면 그 사람은 성직자 제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성직자 제후는 성직자가 이제 기본적인 업무죠. 성직자 부분 계속 교회가 임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대 유지되고, 그 국왕으로부터 받은 봉투는 어떻게 될까요? 국왕한테 다시 회수가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성직자 제후가 아니라 단순히 성직자가 되는 거야. 예. 자, 그리고 주교 선출에 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직접 뭐냐면 선출할 수는 없지만 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성 알세모와 그 헨리 1세의 타협안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쳐요. 프랑스에도 그와 비슷한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뭐냐면 보름스 협약 있죠. 황제와 교황 간에 맺은 보름스 협약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갖고 이제 보름스 협약의 내용은 아까 이제 성 알세모와 헨리 1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주교의 성직자 임명권은 주교의 성직자 임명권은 교회가 갖고요. 성직자 제후 경우에는 국왕 앞에 신설하고 신설 거부하거나 황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 성직자 제후 임명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성직자 제후가 갖고 있는 영토는 다시 황제에게 반환이 돼야 돼.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독일 국내 특수사항이 좀 더 초과됐어요. 독일 국내에서 이제 독일 같은 황제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단설도 써. 왜냐 고위 성직자 중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대주교 정도 되는 고위 성직자들이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툴 경우에, 그러니까 임명을 둘러싸고
서로 후보자끼리 다툴 경우에는 최종 선발은 누가 하냐? 최고 임명은 누가 하냐면 황제가 임명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예외 조항이고 서로 다투지 않고 유력한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교회가 임명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교회 성직자들이 이제 그 후보들이 한 3, 4명 있으면 서로 싸우면 그때 가서 최종 임명권 황제가 갖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타협본 게 보존수 협약이죠. 자, 그래서 이 협약에 따라서 황제 하인리 5세는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는 이전까지 간행을 모두 포기하고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교황 칼리투스는 황제가 서인식에 참석하고 봉토 수요를 인정했다. 그래서 황제가 서인식에 참여해서 반어권 행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고위성직자들의 어떤 그 후보자들이 난립할 경우에 최종 결정권을 갖고요. 그리고 성직자 제후들이 뭐냐면 중에 그 성직 제후도 있죠. 성직자 중에 성직 제후들의 봉투를 수여할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앞에 이거는 이제 성 안셀모와 헬리스의 타협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인권을 둘러싸고 알 수 있는 것은 교황을 대변하는 교회 권력과 그 다음에 황제를 대변하는 세속 국가 권력의 대립과 긴장이라는 중세 정치의 특성을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세 정치는 크게 이원적으로 나누죠. 하나는 세속 권력인 그 황제권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교황을 중심한 그 당시 성직자 그 교회의 권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교황청이 주도한 이제 십자군 전쟁 볼게요. 이때는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요거 교황권하고 세속 권력 간의 잠깐 그 관계를 좀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오랜만에 이제 원노트를 한번 사용하죠. 예.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폰을 대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권력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시기. 자,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제 구간권, 세속 권력은 대충 이렇게 세속 권력 있고, 그 다음에 교황권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게요. 예. 그래서 여기는 세속 권력. 그 다음에 교황권. 자, 예전에는 그 교황권이 세속 권력의 아래에 있었어요. 10세기에서 11세기 정도. 이 대표적인 게 뭐 아까 대표적인 논리가 왕권 신정론 뭐 이런 논리죠. 알아서 기었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균등하게 되고 교차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카노사 구적이야. 이게 서인권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서인권 문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황권이 절정에 이를 때가 어딜까요? 네, 절정에 이를 때는 여기가 십자군 전쟁 때죠. 십자군 전쟁 때 절정에 이뤄. 자, 그 대표적인 이제 교황권의 절정에 있던 그 교황이 예전에도 나왔던 이노케티우스 3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다가 실패하니까 기울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뭐가 나오죠? 아비뇽 유수가 나오죠. 자, 아비뇽 유수가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녹음이 되는 건가? 야, 표시가 안 되니까 좀 그러네요. 자, 아비뇽 유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비뇽 유수 자, 아비뇽 유수는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발단이 됐던 사건이 그 당시 이제 그 보니파키우스 8세와 그 당시 보니파키우스 8세하고
필립이 4세 간의 싸움이죠.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성직자 가세권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성직자 가세권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권력 구도를 한번 쭉 설명을 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녹화가 지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이게 창이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떠가지고, 일단은, 아이고, 공인데. 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마 이게 녹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이렇게 빨간 창이 떠야지 이게 녹화가 되거든요. 나중에 확인은 좀 해보겠지만 일단 요 표시 좀 이렇게 해놓을게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하면 녹화가 안 될 걸 대비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요. 요쪽은 이제 권력, 요쪽은 시기 이렇게 이제 있고요. X, Y축으로 나누고 10세기, 11세기까지는 왕권 신정론을 통해서 교회 권력이 알아서 기었다. 그러다가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서 상위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심의 균형이 비슷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교황권이 점점 우위했다가 십자군 전쟁 때 점점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절정이 되죠. 대표적인 그 교황이 이노케티우 3세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쭉 보면 세속 권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교황권이 저물게 되죠. 십자군 전쟁 실패 때문에. 그래서 아비뇽 유수가 일어났고 이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보니파키우스 8세하고 필립 4세 간의 성직자 가세권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그걸 이제 교황권은 완전히 저물었다. 이렇게 이제 도표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을 또 볼게요. 자, 십자군 전쟁은 교황권 강에 크게 기여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정과 신앙심이 없으면 불가능했지만 이들 주도한 것은 교황청이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은 즉 십자군은 교회가 조직한 군대였다. 말 그대로 이제 십자군 자체가 교회가 조직한 군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십자군을 처음 구성한 교황은 앞에 개혁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예요. 그레고리 7세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자, 그레고리 7세는 그 당시 이제 부각됐던 셀주크 투르크의 족에 맞서가지고 싸울 군대를 익히자. 그래서 자신이 직접 지휘해서 동방으로 가는 계획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노렸던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도 이를 통해서 동서교회를 화합시키고 기독교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것을 희망했고요. 그러니까 교황 중심의 어떤 그 교회 통일 이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예속돼 있지 않는 그 동방교회 그리스도 종교를 예속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이 통일된 기독교 세계 수장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동방 원정을 간사의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한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했냐면 그 하이니 4세에게 맡기려고 했죠. 그걸 제안을 했지만 그 당시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 7세가 서인권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죠. 그는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 구상은 잊혀지게 됐고요. 자, 이 그레고리 7세의 꿈을 현실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우르반 2세예요. 우르반 2세. 자, 우르반 2세가 이 크레동 공의에서 뭐냐면 십자군을 제청했죠. 자,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크레동 공의에. 자,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셀주크 투르크가 어딜 공격했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소아시아 지역을 공격해서 거기를 장악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이 동로마 황제의 그 당시 영토였고 동로마 황제는 큰 타격을 받아요. 동로마는 그 지역은 그 동로마 지역에서 상당히 경제를 풍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로마 황제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되고 교황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교황 우르반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보호하자 명분을 하기는 좀 명분이 딸리니까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 성지를 뭐냐면 순례자를 방해하기 때문에 성지를 찾자 예루살렘을 되찾자라는 명분을 내걸면서 많은 사람들이 끌어들이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시기에는 유럽이 이제 어느 정도 민족 이동기 끝나고 중세 사회가 안정된 시기야. 생산력이 발전되고 인구도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역량을 외부로 팽창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한번 보면 자, 하지만 위협에 처한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준 것만으로 많은 사람을 동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우르반 2세는 아까 성지 예루살렘을 이교도로부터 해방하자 그래서 이때 이교도는 셀주크 투르크죠. 이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 순례를 방해한다 라는 명분으로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을 뭐냐면 모집을 했죠. 자, 이때 이제 그 십자군 제일 목표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되었다. 교황은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제대한 포괄적인 사면을 또 약속을 했다.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십자군 전쟁을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각 계층의 어떤 현실적 원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겉으로는 종교적 목적이에요. 예, 물론 종교적 열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어떤 정치적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한 거야. 일단 교황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열된 동서교회를 통합하여 교황권의 신장을 기회도 삼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세속 영주들 같은 사람들은 영토 확장을 위한 국왕권의 강화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후나 기사들은 그 당시 이제 봉건사의 발달에 따라서 대외 발전을 원했고, 또 영지 확보가 필요했어요. 이거 물적 자원의 확보. 그러니까 제후 기사들이 이제 자기 돈을 다 투자를 해갖고 십자군 원정을 갔던 이유도 국왕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세속적 목적 때문에 돈 때문에 간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상인들 입장 볼 때는 특히 이제 이탈리아 상인들 있죠. 저 베네치아나 그 상인들 입장 볼 때는 그 아시아 간의 동방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 획득을 하려고 했던 거죠. 특히 이제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지중해 상권 콘스탄티노플이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제끼고 자기가 지중해 어떤 상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에서 또 십자군 전쟁에 또 참여를 했던 거고요. 자, 농노는 거기 따라갔더니 농노 출신들 많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자유민이 되고자 하는 신분상의 어떤 자유획득, 부채를 말소시키거나 새로운 일자리 하거나 뭐 각종 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십자군 전쟁을. 자, 보면 이걸 좀 지우고요. 십자군 전쟁은 보통 7회까지 있다고 하지만 8회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일단은 십자군 전쟁을 크게 외부의 십자군과 내부의 십자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십자군인 것 같지만 십자군 아닌 것도 있어요. 가짜 십자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가짜 십자군은 제가 그냥 붙인 명칭이에요. 이게 십자군인지 아닌지를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보면요. 자, 먼저 진짜 십자군, 우리가 이제 외부로 가는 그 이슬람 세력과 싸우는 십자군을 이제 보면 외부죠. 예. 이 외부에 관련된 십자군은 1차에서 7차까지 또는 뭐 이게 완전히 실행되진 않죠. 8차 정도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1차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처럼 그 셀주크 투르크의 성지 점령 있죠? 성지 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했고, 결과적으로는 또 왜 이러나? 예. 여기가 찾아야 되는데 얘가 좀 약간 민감해요. 예. 자, 결과적으로는 성지를 회복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예. 자. 이 예루살렘 왕국은 여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과 그 주변에 여러 공국들을 세우죠. 자, 그 다음에 2차 십자군 볼게요. 2차 십자군. 자, 2차 십자군은 셀주크 투르크가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에데사 백령을 이제 점령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독일 황제였던 콜란드 3세와 프랑스 루이 7세가 참가했다가 내부 대립 때문에 결국엔 실패, 에데사를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돼요. 자, 3차 십자군이 되게 중요한데 3차 십자군은 이때 이제 이집트에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어. 살라딘. 쿠르드족이고 아유브 왕조를 세웠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멸망을 시켜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1세, 그 다음에 프랑스 필립 2세, 영국의 리처드 1세가 이제 참여를 했지만, 예루살렘 수복을 실패하게 되죠. 예, 3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이때 이제 그 베네치아 상인들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게 한 다음에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안 됐어. 왜냐면 이제 그 당시 그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제 돈을 지불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 베네치아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당시 어디를 공격했냐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4차 십자군이에요. 이 부분은 좀 뒤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시키고 동로마족을 일시적으로 멸망시키고 나틴 제국을 세웠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요때 4차 십자군을 통해서 종교적 이익보다는 동서교통의 어떤 이득, 이런 어떤 세속적인 목적이 잘 드러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는 겉으로는 상대적으로 이게 종교적 열정이 좀 강한 반면에 4차 때부터는 세속적 목적이 좀 강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물론 예전에도 1차, 2차, 3차가 밑에서 세속적 욕구도 있었지만요. 예, 요게 더 많이 표출된 것이 4차 십자군 전쟁이죠.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5차 때는 여기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집트를 공격해요. 이집트를 왜 공격하냐면 그 당시 이집트는 아유브 왕조가 있었어요.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이 아유브 왕조가 후방에서 이집트를 보고 삼아서 후방에 치기 때문에 후방에서 올라가서 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후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치고 나서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집트를 공격한 거야. 4차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독일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2세가 그걸 이제 하게 되죠. 5차를. 자, 그래서 이제 5차 십자군은 했지만 실패를 해요. 그 당시 이제 5차 그가 아니 6차네요. 독일 황제 그 프리드리히 2세는 6차 때고요. 자, 5차 십자군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근거를 이집트를 공격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집트 하류의 다미티아인가요? 다미에타. 이 다미에타를 점령을 했지만 북상을 하다가 실패를 해. 실패하죠. 자, 이 부분은 좀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6차는 요때부터 이제 뭐냐면 프리드리히 2세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가기 싫은 걸 이제 억지로 이제 이노케티우스가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성질 회복을 해. 예루살렘을. 예. 그렇지만 이게 성질 회복하는 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아이브 왕조가 이제 4분 있어갖고 타협해갖고 이제 성질 회복한 거지 뭐 군사적인 어떤 정보를 통해서 회복한 건 아니에요. 그쵸? 곧 뺏기죠. 그래서 일시 성질 회복했다가 뺏겼다. 그 다음에 이제 7차 때는 성 루이 9세가 이제 참여하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포로 잡히고 인질대를 받고 인질금을 받고 풀려나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8차를 가죠. 8차는 어디를 공격하냐면 요거는 좀 약간 후방이었던 티니지를 가요. 티니지. 그러니까 이집트를 공격하기 힘드니까 티니지를 공격해서 여기를 이제 다시 이제 티니지 거쳐서 이집트 치고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루이 9세가 여기에서 병사를 하죠. 그래서 8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요거는요. 그냥 시도만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십자군 전쟁을 포함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요 십자군 전쟁이 이스라엘가 한 것도 있느냐? 그런 거 아니죠. 내부의 십자군도 있어요. 내부의 십자군은 이단과 관련된 십자군이야. 그러면요. 아유, 이게 꺼졌네요. 다시. 네. 그래서 이게 꺼져가지고 다시 시작할게요. 예. 이단과 관련된 십자군인데, 자, 이단과 관련된 십자군은 이제 내부와 관련된 거야. 이동 내부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알비파 십자군하고, 예전에 알비파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발테 십자군이 있어. 발테 십자군. 이 발테 십자군은 좀 알려지지 않은 십자군인데, 요건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이단 십자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가짜 십자군, 유사 십자군이라고 보면 되겠네. 유사 가짜 십자군인데, 여기 이제 유사 십자군의 대표적인 것이 1차 십자군 전에 그 좀 약간 은자 피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농민들이나 그 당시 가난한 기사들을 선동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당시 그 셀주크 트루크, 룬 셀주크 트루크에 갔다가 깨진 사건이 있어. 셀주크 트루크한테. 예. 그게 이제 유사 십자군, 은자 피해도의 뭐 십자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년 십자군 있죠. 기록에 보면 두세 번 있었다고 하는데 소녀들이 객기도 그냥 십자군을 모집을 했다 갔다가 잘 안 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상인들 팔려가지고 노예도 팔려서 이제 뭐냐면 끝난 사건 소년 십자군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시험 문제는 되게 이슬람을 향한 십자군 외부의 십자군들이 많이 나오죠. 1차에서 7차까지 십자군 있고 1차가 예전에 예루살렘 왕국과 관련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뭐냐면 있고 살라딘 이거 유명하죠.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4차는 콘스탄티노플 공격한 라틴 제국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관련된 십자군 내용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내용을 들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예. 자, 교회는 외부의 적인 이슬람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유럽 내부의 적, 아까 이제 내부 십자군도 있다고 했죠? 이단을 공격하는 이단을 공격하는 것도 십자군 전쟁으로 간주했다. 대표적인 것이 알비 십자군과 발테 십자군, 이렇게 이제 그 세 개를 이제 두 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볼 게 뭔지면 그 발테 십자군부터 이제 좀 설명할게요. 자, 이 발테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북방 십자군이라고 또 해요. 이 발테 십자군 또는 북방 십자군 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 덴마크와의 스웨덴 기독교 국왕과 그 다음에 이제 리보니아의 검은 형제 기사단, 투턴 기사단이 이들이 발테를 둘러싸고 그 지역을 점령했던 십자군 활동인데요. 그 발테 주변의 그 지역은 예전에 동방정교회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동방정교회는 그 당시 그 카톨릭 입장을 땐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정복해서 이쪽 사람들 개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발테 부군이었던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프로시아, 그 다음에 핀란드 이 지역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뭐냐면 카톨릭으로 개종을 시켜. 이게 이제 뭐냐면 발테 십자군, 북방 십자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알비파와 관련된 이제 알비 십자군 좀 보면요, 이 알비 십자군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노케티루스 3세예요. 그래서 1199년 10월 5일 날 이미 진행했던 발테 십자군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은사를 약속했으며 거기에다 이제 또 알비파 2단을 척결하는 십자군을 촉구하죠. 그래서 필립 2세와 이제 협력하에 이걸 주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뭐냐면
거길 남프랑스 일대를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리파드가 왈도파를 첩견해 나가죠. 자, 그 땅은, 남프랑스 땅은 당연히 또 필립 2세가 또 먹고, 자, 이 십자군을 주도한 거는 교황청이었지만, 그 당시 중세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열등과 열정 신앙심이 없었다면, 이런 십자군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군은 아까 지금 이단을 향한 알비 십자군과 발테 십자군,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본격적 의미의 이제 십자군은, 비잔틴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코네누스의 지원 요청이었다. 황제는 셀주크 투르크의 침입에 맞서 군사력 지원을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요청을 했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어디를 점령했냐? 아까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했다고 했죠.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한 지역들이야. 그리고 아직 지금은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많지만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는. 자, 교황은 이에 답으로 1095년에 크레노문 공의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티움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여 기독교의 성지순을 방해한다고 언급하면서 성지 회복을 위한 성전을 촉구했죠. 그때 이제 1차 십자군 바로 전에 은자 피에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되게 좀 웃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럽 각지에 돌면서 사람들 성동을 해. 예. 그래갖고 이제 성전에 동참하자.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농민들이 가난한 기사들이 호응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셀주크 그 당시 그들이 오스만 투르크한다. 그 당시 동유럽을 거쳐서 그리고 또 이렇게 건너가지고 지금 비잔틴 제국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갖고 이제 이끌고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중이 떠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비잔틴 황제도 이들을 믿지 못했어. 오히려 이들이 약탈하고 그러니까 배에 실어가지고 그냥 소아시아 반도에 내어놓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어중이 떠중이 군대들이 셀주크 투르크, 그 당시에 소아시아 반도에 눈셀주크 투르크라는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 제국 군대와 한번 싸우게 된 거야. 당연히 깨지죠. 예. 그래서 은자 피해도 도망가서 이제 다시 유럽 쪽으로 건너가고 하여튼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야. 그 당시 눈세주크 입장에 올 때는 어중이 떠중이하고 싸우다 보니까 십자군이 별거 아니네 생각을 해버린 거야. 자, 이런 오판이 나중에 본격적 1차 십자군 부대가 올 때 똑같이 작용해서 한번 싸우다가 깨지게 된 거죠. 전략 전수 없이 그냥 돌진하다가 깨지게 된 거죠. 그래서 패배의 원인이 돼요, 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은자 피에로가 포함한 여러 설교자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자, 이에 호응한 농민과 가난한 기사들이 1096년 봄에 가슴에 붉은 십자 표시를 달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다. 자, 대다수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투르크 군대에게 격파했죠. 요때 투르크는 룸 셀주크 투르크예요.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의 여러 제국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이단국이 멸망을 하죠. 요때 이단국이 멸망하고 나서 룸 셀주크 자녀 세력들 다시 통합한 것이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예요. 소아시아 반도에서. 자, 그래서 이제 개멸되었고 정규 십자군이 이제 출발하죠. 오르반 2세가 조직한 정규군은 1096년에 가골에 뭐냐면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십자군이 1차 십자군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거쳐서 여러 라틴 왕국들을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예루살렘 왕국 외에도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세워지는데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지도를 그려가면서 좀 보죠. 밑으로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밑으로 내리는 게 지운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지도를 못 그리지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예. 여기 지중해 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그 이집트 쪽이 이제 그 당시 파티마 왕조가 있었죠. 파티마 왕조.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왕국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왕국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의 북쪽에 트리포리 공국이 있었어요. 트리포리 공국. 트리포리 백국이죠. 백작이 통치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북쪽에 이제 안티오코 공국이 있었고요. 이쪽에. 좀 규모가 작아요. 안티오코 공국.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에 에데사 백국이 있어요. 이쪽이. 에데사 백작국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 트리포리 백국, 안티오코 공국, 에데사 백국.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나틴 왕국이에요. 나틴 왕국. 그러니까 뒤에 이제 4차 십자군 운영 때 나틴 제국을 좀 구별해 보세요. 요 용어가 좀 헷갈리지만 여기는 요걸 이제 보통 서강자에서는 나틴 왕국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 이제 요쪽 중동 지역은 뭐가 있을까? 예전에도 시험 문제였죠. 셀주크 투르크가 있었어.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 왕국이 세울 수 있었던 거, 나틴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거는 셀주크 투르크가 단일 정부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세력들이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열을 틈타서 뭐냐면 거기를 이제 점령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분열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여기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09년 기출이고요. 이게 지도도 관련된 거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역사과 부도나.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다시 이제 볼게요. 자, 1차 십자군의 승리는 상당 부분 이슬람 국가의 분열 덕분이다. 그러나 모술이 북시리아를 통일하고 알레포의 이제 아그베그 장기가 에데사 백령을 이제 정복하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죠. 에데사 백령은 여기 부근에 있다고 했죠. 여기 북쪽에. 여기에 대한 장기 왕조가 등장해요. 장기 왕조. 이 장기 왕조가 이제 패권을 장악해. 이쪽 지역의 패권을. 예. 그래서 장기 왕조의 장기 왕조에 그 속했던 그 군인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살라딘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을 치고 결국에는 장기 왕조에 독립해갖고 아유브 왕조를 세우죠. 그래서 이 파티마 왕조를 멸망시키고 아유브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나중에. 자, 그러면 내용을 다시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십자군을 조직했어요.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독일 황제 콜란드 3세 그가 참전한 2차 십자군이 완전히 실패에 끝났다. 그래서 장기를 뒤이어 이제 보면 12세기 후반 이집트와 시리아를 정복한 살라딘이,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요. 코르도 출신인데 그 이슬람 교도지만 기독교에 상당히 간용을 베풀었던 사람으로 되게 유명해. 그리고 1187년에 하틴 전투의 승리에 예루살렘을 빼앗았다. 이 하틴 전투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 영화에 나왔던 전투가 하틴 전투죠. 그래갖고 이제 이슬람 쳐들어오는데 병력을 지휘관 이름 잠깐 까먹었는데 멍청하게 이제 물도 안 나오는 곳에 소금기 있는 지역에 뭐냐면 배치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목말라서 항복을 하고 깨진 전투가 하틴 전투야. 하틴 전투.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빼앗고 예루살렘 왕국을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3차 십자군이 조직돼요.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영국 왕 리처드 1세,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2세, 프랑스 왕 필립 1세 이런 애들이 이제 참여하게 돼. 하지만 이제 3차 십자군을 얻어낸 것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통행권이다. 예.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잘 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분이나 그들 간의 내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국내 사정 때문에 철수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 순례 정도는 허용해줄게 하면 살라딘이 그걸 허용을 해주죠.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3차 십자군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프리드리히 2세가 아니라 프리드리히 1세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요. 프리드리히 2세는 뒤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프리드리히 2세가 참여한 거는 이제
5차 십자군 때요. 5차 십자군. 그러니까 프로이덴이 1세와 관련된 내용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198년 8월 15일 날 교황 이노케티우 3세가 십자군을 촉구하는 칙령을 공표했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4차 십자군을 조직한 사람이 이노케티우 3세야.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는데 원래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요때부터는 이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슬람이 아니라 저희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배후였던 예루살렘 배후였던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 이집트의 아유브 왕조를 치고 나서 이들의 후방을 끊고 예루살렘 올라오는 게 오히려 이제 뭐냐면 더 편하다. 왜냐면 예루살렘부터 점령해 버리면 곧바로 아유브 왕조가 이제 이집트의 어떤 복을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육로는 못 가죠. 막혀 있으니까. 어디는 해로도 갈 수 있어. 지중해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이집트의 많은 병력들을 이제 그 배를 싣고 타서 이집트에 상륙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막대한 배가 필요해. 배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 만드는 기술을 하면 그 당시 조선소위 발달한 게 베네치아거든요. 그래서 베네치아에 막대한 이제 배와 카라반선과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했어요. 특히 베네치아 같은 무기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얘들이 이제 되게 표준화된 작업을 통해서 무기를 대량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부담됐지만 베네치아가 이제 일단은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계약금도 안 받고 열심히 만들었어. 자기 돈으로. 나중에 받을 거 생각하고.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제 원래 이제 그 베네치아에 모았던 기독교 그 십자군들이 도중에 이제 시간이 질질 끄니까 어떻게 도중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포기해가지고 그냥 다른 데 간 사람도 있고 뿔뿔이 흩어진 거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베네치아 입장할 땐 기껏 무기 만들고 성막 만들어줬는데 돈을 못 내겠다고 배째라고 나가버리니까 상당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집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헝가리 왕국의 도시 짜라라는 곳이 있어요. 짜라. 헝가리 지금 내륙국이면 예전에 안드리아 그 해안을 끼고 있었던 그 왕국이었거든요. 요게 이제 여기가 이탈 반도였으면 여기 부분에 차라라는 도시가 있어. 여기를 공격해달라는 거야. 이게 원래 달마티아 해안 도시인데 왜 공격을 하냐면 여기가 이제 해적들이 많고 베네치아가 이제 무역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됐던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알았다 해가지고 그 당시 4차 십자군이 이집트를 하지 않고 여기를 공격했어요. 차라를. 자, 그래서 차라를 이제 정복하고 그 도시를 파괴하고 주민들 내쫓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소식을 접한 교황 이노케티우 3세가 열받은 거예요. 같은 이제 기독교인들 공격했다 하면서 그래서 십자군 행위를 비난하고 십자군들에게 전체 파문을 시켜요. 예. 근데 때마치 이제 그 당시 비잔티움 제국 안에서 내분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비잔티움 황제가 알렉시우스 3세였는데 자, 그 알렉시우스 3세가 그 전에 왕을 쫓아내고 자기 왕이 됐던 거예요. 그 아우예요. 그 전에 형이고. 그러니까 그 밑에 전에 아이고 이게 왜 그러냐? 예. 그래서 그때 쫓겨나서 이제 알렉스 3세가 자기 형을 쫓겨나서 이제 폭정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전에 왕의 그 태자였던 알렉시우스 앙게루스라는 사람이 쭉 어디냐면 자라로 와가지고 제 4차 십자군 대표 만나요. 우리를 나를 도와줘서 황제가 되면 황제와 그리고 그대 그 알렉시우스 그 엥겔스 아버지가 그 당시 지하 가본 게 눈을 뽑혀갖고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와 나를 황제로 세워주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상당수의 돈을 드리겠다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 4차 십자군도 그래 하면서 받아들였고요. 그 옆에 있었던 베네치아도 여기 짜라를 정복했는데 크게 이제 이득이 없는데 돈을 주겠다니까 우리도 같이 갈게 하면서 같이 공격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콘스탄티노플 점령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쫓겨났던 그 황태자나 감옥에 있었던 왕 있죠.
그 전의 왕을 다시 복결시켰어. 공동 왕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즉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돈을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왜냐면 이제 돈을 이제 징수를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주려고 했더니 이제 뭐냐면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이 반발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주겠다 배짜가 나오니까 거기에다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 또 두 명의 공동 황제 있죠. 그 4차 십자군을 세웠던 그 공동 왕이 쫓겨나.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은 더 안 주겠다. 우리가 왜 주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제 분노한 베네치아 4차 십자군이 어디 공격해? 콘스탄티노플 또 공격해. 거기를 점령시키고 아예 그 비잔티움 제국을 일시적으로 멸망을 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전쟁은 기독교 형제 국가였던 비잔티움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라틴 제국을 이제 세우게 되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십자군과 제4차 십자군을 수송했던 베네치아는 비잔티움 제국을 분배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프랑드로 백작이었던 보둥행을 황제의 직위 추대해서 라틴 제국을 세웠다. 자, 라틴 제국은 잠시 이제 존재를 했다가 곧바로 이제 뭐냐면 비잔틴 제국 부흥해갖고 그걸 이제 몰아내고 멸망을 시키죠. 자, 이 라틴 제국과 그 주변에 공국들이 세워졌는데 이때 이제 공국들의 특징은 뭐냐면 봉건제도를 이식했다. 봉건제도. 왜냐면 서양에서 지금 그 당시 봉건제도를 실시했죠. 봉건제도를 이식해서 통치했다. 예. 그렇지만 곧바로 이제 좀 있다가 비잔틴 제국의 멸망을 되죠. 부흥한. 자, 그 다음에 이제 5차 십자군 때부터는 이집트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배를 이끌고 그 이집트 하고였던 다마티아를 점령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아유브 왕조는 남부 분열돼 있었어요. 그쪽에 이제 이집트 쪽에 남부 세력하고 저쪽 이제 북쪽에 있는 북부 세력 간에 어떤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그 5차 십자군이 오니까 그 대응하지 못하고 협상을 벌이다가 5차 십자군이 이제 뭐냐면 안 되어주니까 뭐냐면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5차 십자군들은 그 당시 나일강 하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얘네들을 치려고. 그래서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 그 아유브 왕조에서는 이 하류에 이제 뭐냐면 댐을 막아놓고 물을 이제 뭐냐면 가둬두죠. 그러니까 지형 지문을 몰랐던 5차 십자군은 물이 없고 메마른 땅이니까 거기 걷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많이 중류 쪽으로 올라오고 쭉 걷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아이브 왕조에서 군사들이 그 댐을 무너뜨리고 그들 뭐냐면 수공을 공격하죠. 거기에서 폴딱 망해버린 거야. 결국에는 이제 철수를 하게 돼요. 예. 자, 수공 때문에 물러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황제 프로덴 2세가 참여하게 돼요. 이때가 이제 6차 십자군이야. 자, 원래 프로덴 2세는 참여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국내 문제가 이제 복잡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덴 2세가 이제 독일에 그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 교황이 이탈리아 중남부 지역을 장악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갖고, 안 가려고 했어, 처음에는. 근데 하여튼 여론에 떠밀려가 간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싸우기 싫으니까 대충 뭐냐면 그 당시 아이브 왕조의 그 수장하고 군주하고 타협을 받죠. 그래서 싸우지 말고 예루살렘의 간할권을 반으로 나누자. 그래서 이슬람 세력과 그 당시 그 기독교 세력이 각각 예루살렘 반을 간할권을 나누고 그렇게 하자. 그 대신에 주변의 땅은 다 이슬람 세력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봤어. 그래갖고 잠시 예루살렘을 회복을 했어요. 그것도 반쪽짜리 회복이에요. 결국에는 이 프레디 2세가 철수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주변에 있는 이슬람 세력 공격에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이슬람 수중에 들어가게 되죠. 예. 프레디 2세가 이제 뭐냐면 그 철수하게 됐던 게 뭐냐면 교황 때문에. 교황이 그렇게 보내놓고는 프레디 2세가 이제 그 틈을 나간 틈을 노려서 교황이 이탈리아 중남부 지역을 시쫓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레디 2세는 열받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예.
자, 마지막으로는 이 십자군 원정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 왕 누이 9세야. 이 사람 성 누이라고 하죠. 그는 이제 이집트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포로 잡혀요. 그래서 막대한 보상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차 십자군을 계획해서 했는데 트니지에 가고 병사를 하게 돼요. 왜 죽었는지 뭐 어떤 병을 죽었는지 여러 가지 저항 증거가 나와있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콜레라로 죽었다는 설이 좀 유력하긴 해요. 여기서.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요때 끝나게 돼요. 요때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8차 십자군부터 이제 7차, 8차 십자군 때는 이미 이제 판도가 점점 이제 기독교 세력들에게 불리하게 됐어요. 이 시기는 이제 되게 13세기 때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13세기 중후반 때요. 요때는 이제 아유브 왕조가 아니라 무슨 왕조로 등장했냐면 이 아유브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맘루크 왕조라고 있어요. 맘루크 왕조. 이 맘루크 왕조는 투르크 계통의 노예 출신의 병사들을 맘루크라고 하죠. 이 출신들이 만든 왕조야. 이 맘루크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가 상당히 군사력이 강해. 왜냐면 투르크인들 예전에 기병 출신이었고 군대도 되게 잘 훈련시킨 병사들이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들이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13세기 중후반 때는 새로운 세력들이 동방에 들어오죠. 이게 뭐냐면 몽골족이죠. 몽골족. 몽골족들이 들어오고 그 당시 셀주크 투르크 아파스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요.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렸다가 맘루크 왕조 싸우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바로 앞에까지 아인자르트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이 아인자르트 전투에서 맘루크 왕조가 그 몽골족을 격파해요. 이게 상당히 뭐냐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몽골족이 승승장구했다가 최초로 여기에서 터지게 되는 거야. 예. 그만큼 맘루크 왕조의 군사력이 강대하고 또 몽골족도 강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 누이 9세가 이제 뭐 7차, 8차 원정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는 슬그머니 이제 뭐냐면 십자군 논의가 없어지게 돼. 왜? 군대를 파견해봤자 이제는 깨질 테니까.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돈만 낭비할 테니까 그냥 돌아가자 해가지고 하고 또 이제 몽골족들이 군사력이 강한 걸 알고 있었죠. 몽골족들이 그 유럽 지역을 치잖아요. 동유럽 지역을. 그래서 한번 깨지고 나서 아 몽골족을 싸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것도 들었던 것도 이 십자군 전쟁을 멈추게 한 원인이 되었고. 자, 하여튼 초기 십자군의 성공은 교환권을 강화 일조했지만 1291년 나티임 왕국의 최후 거점이었던 아크라는 곳이 있어요. 아크라. 여기가 이제 최후 남았었던 곳인데 요곳은 이제 이스라엘 수정에 들어가면서 십자군 전쟁이 종결됐고요. 그래서 이제 1905년에 크레논 공의에서 교황 우르반 2세의 호소로 시작돼서 약 200년 동안 계속됐던 십자군 전쟁이 최종적으로 실패를 도하면서 교황권도 함께 실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노케티우스 3세인데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